저는 김옥순입니다. 70살입니다. 2년 동안 매주 일요일이면 딸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2시간, 지하철 3번, 버스 1번, 장바구니 가득 재료를 사서 딸 수진이와 손녀 지우를 만나러 갔습니다. 잠깐만 매번 10만 원, 2년이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제 연금의 거의 절반을 썼습니다. 3시간 동안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까지 했습니다. 사위 민호는 인사도 없었고 딸 수진이는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오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사위는 더 잔인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음식도 맛없어요. 그냥 참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어머니 중계동 아파트 저희한테 명예 이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위가 노리는 건 제 집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사위가 이미 제 집을 담보로 6억 원 대출을 신청했다는 것을. 제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딸은 정말 저를 버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김옥순입니다. 올해 70살이 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집을 나섭니다. 아침 8시면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데 인천 연수구에 사는 딸 수진이와 손녀 지우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2시간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마지막엔 버스까지 타야 하는 먼 길이지만 괜찮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해도 딸과 손녀를 만날 생각을 하면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걸까요? 출발하기 전에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중계동 재래시장입니다. 오전 7시면 시장이 열립니다. 옥순이 또 왔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네, 언니. 오늘은 갈비찜 해주려고요. 또 딸네 집 가는구먼. 매주 가니까 힘들겠다. 뭐가 힘들어요? 손녀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 장을 보는데 10만 원은 기본입니다. 신선한 돼지갈비 2kg, 무와 당근, 양파와 대파, 표고버섯을 골라 담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는 새우와 계란도 빼놓지 않습니다. 김치와 깍두기도 새로 담은 것으로 삽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양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면 팔이 저리지만 참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고 어르신들은 졸고 계십니다. 저는 그저 생각에 잠깁니다.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줄까? 지우가 좋아할까? 수진이는 맛있게 먹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3번째 환승역에서 버스를 탑니다. 30분을 더 가야 수진이네 아파트 단지가 나옵니다. 큰 아파트였습니다. 전세로 사는 집이지만 5억 원이나 한다고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걸어갑니다. 경비 아저씨가 저를 알아봅니다. 또 오셨어요? 네, 매주 와요. 참 좋으신 어머니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가며 숨을 고릅니다. 땀이 났습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딩동. 문이 열립니다. 손녀 지우가 뛰어나오는 모습에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할머니. 지우의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2시간의 여정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우야, 우리 공주 잘 있었어? 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우가 제 허리를 꼭 안습니다. 이 순간이 제가 일주일을 버티는 이유인 듯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거실에 딸 수진이가 앉아 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습니다. 회계사인 수진이는 주말에도 일을 합니다. 수진아, 엄마 왔어.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네, 오셨어요. 목소리가 무뚝뚝합니다. 예전엔 엄마 힘들었죠? 라고 물어주던 딸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인사도 건성이 된 걸까요? 사위 민호는 안방 서재에 있습니다. 문이 꼭 닫혀 있습니다. 인사도 없습니다. 저는 곧장 주방으로 향합니다. 가방에서 앞치마를 꺼내 두르고 장바구니에서 재료들을 꺼내며 요리 준비를 시작합니다. 싱크대가 넓고 깨끗합니다. 비싼 아파트라서 주방도 최신식입니다. 갈비를 씻어서 찬물에 담가 핏물을 뺍니다. 30분쯤 지나면 물이 맑아집니다. 무와 당근을 깍둑 썰기하고 대파를 송송 썰며 요리에 집중합니다. 지우가 주방으로 들어옵니다. 할머니, 뭐해요? 갈비찜이야. 지우 좋아하잖아. 와, 저 갈비찜 진짜 좋아해요. 지우는 제 옆에 서서 구경합니다. 간장과 설탕, 다진 마늘과 생강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며 지우에게 맛을 보게 합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조금 있다가 더 맛있어질 거야. 압력솥에 갈비와 야채를 넣고 양념장을 부어 끓입니다. 슈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김이 올라옵니다. 40분 정도 익히면 부드러운 갈비찜이 완성될 겁니다. 그 사이 다른 반찬도 만듭니다.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김치볶음, 된장찌개를 차례로 준비하며 3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오후 1시가 되자 거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우야, 아빠 나오시래. 서재 문이 열리고 사위 민호가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45살인 민호는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인상을 쓰고 있는 날이 많은 걸까요?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가족을 부릅니다. 수진아, 민호 씨, 밥 먹어요. 4명이 식탁에 앉습니다. 저, 수진이, 민호, 그리고 지우. 민호가 갈비찜을 보더니 한숨을 쉽니다. 어머니, 갈비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아, 지우가 좋아해서. 지우 입맛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가게 사정도 생각하셔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산 건데요. 어머니 연금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비싼 걸 사시나요? 나중에 어머니가 돈 없다고 하시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호의 말투가 예전과 다른 듯합니다. 점점 더 무례해지고 있는 걸까요?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우가 갈비를 한 점 집어 먹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지우의 말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래, 많이 먹어. 민호는 갈비를 먹으면서도 계속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양념이 좀 짜네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매번 같은 실수를 하시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입니다. 수저를 든 손이 떨립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수진이는 거실로 가서 또 노트북을 펼칩니다. 민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지우만 제 옆에서 설거지를 거들어줍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지우야. 지우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학교는 재미있니? 네, 친구들이랑 놀아요. 공부는? 열심히 해요.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요. 지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집니다.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듯합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을 정리합니다. 싱크대를 닦고 가스레인지를 깨끗이 닦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립니다. 행주를 삶아 널어두고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입니다. 슬슬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수진아, 엄마 간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배웅도 하지 않습니다. 현관까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우만 따라 나옵니다. 할머니, 벌써 가세요? 응, 할머니 집이 멀어서. 다음 주에도 와요? 그럼 당연하지. 지우와 포옹하며 샴푸 향기를 맡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수진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눈이 붉습니다. 울었던 것 같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수진이는 고개를 돌립니다.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집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이 달싹이지만 이내 다물어집니다. 혹시 무슨 일? 아니에요,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수진이는 재빨리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상합니다. 딸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듯합니다. 예전에 봤던 수진이가 아닌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생각에 잠깁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사위가 딸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쪽으로 기우는 해를 바라봅니다. 봄바람이 차갑게 불어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봅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저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겠지요. 각자의 고민과 아픔을 안고 지하철역에 도착해 다시 3번의 환승을 합니다. 사람들로 붐빕니다. 출퇴근 시간이라 자리가 없어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갑니다. 중계역에 내려 아파트로 걸어갑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빈집입니다. 텅 빈 25평 아파트. 남편이 떠난 후 10년간 혼자 살고 있는 집입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는군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봅니다. 지난주에 지우와 찍은 사진입니다. 지우의 환한 미소가 저를 위로하는 듯합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침대에 눕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딸과 손녀를 봤으니까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또 가야지. 갈비찜 말고 다른 걸 해줄까? 지우가 뭘 좋아한다고 했더라.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평화로운 일요일이 될 거라는 것을, 다음 주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다음 주 일요일이 왔습니다. 3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했지만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평소처럼 8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지우가 그렇게 좋아하는 잡채와 LA 갈비를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중계동 시장은 일요일 아침부터 붐볐습니다. 정육점으로 향하며 LA 갈비를 골랐습니다. 옥순이, 오늘은 갈비네? 네, 손녀가 좋아해서요. 이거 3kg이면 18만 원인데 괜찮겠어? 비싸긴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우의 환한 미소를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네, 주세요. 채소 가게에서 당면과 시금치, 당근과 양파를 샀습니다. 참기름과 간장도 새로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며 양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잠깐만 25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 연금 55만 원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돈인데 아까울 게 뭐가 있을까요?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향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수진이도 기분이 좋았으면 싶었습니다. 3번의 환승을 마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30분 후면 수진이네 아파트에 도착할 겁니다. 버스 창밖으로 인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지우를 데리고 저 바다에 가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매주 와요. 오늘은 짐이 더 무거워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옷깃을 가다듬고 숨을 고른 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문이 열려야 하는데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딩동.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 수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처참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글썽이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어머니, 오늘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죄송해요. 오늘은 집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냥 오늘은 어머니가 오시면 안 되는 날이에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그때 안쪽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뭐 하는 거야? 빨리 정리 안 해? 민호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곤란합니다. 민호의 말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오늘 요리하러 왔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오시는 것도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도 쉬고 싶다는 겁니다. 민호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가족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 가족이시죠. 하지만 매주 오셔서 요리하시고 이것저것 간섭하시는 게 솔직히 피곤합니다. 간섭이라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언제 간섭했어요? 매번 지우 교육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시잖아요. 지우는 제 딸입니다. 제가 알아서 키웁니다. 수진이는 옆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뜨릴 뿐이었습니다. 대답해봐, 수진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수진이를 밀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제 그만 오시라는 겁니다. 저희는 어머니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도 70살이시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저희한테 신경 끄시고
어머니 인생 사세요. 민호의 말투는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만든 음식도 그렇게 맛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어머니 기분 상하실까봐 먹는 척한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민호 씨,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다뇨?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민호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어머니 재산 문제도 이제 정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재산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재산? 중계동 아파트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니까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저희한테 명의를 이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제 집이었던 겁니다. 그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왜 안 됩니까? 어차피 나중에 수진이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세금도 절약되고 좋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장모님, 요즘 노인 사기가 많다는 거 아시죠? 어머니 같은 분들이 사기꾼한테 속아서 집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멀쩡해요. 사기 같은 거 안 당해요. 그게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나이 들면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민호의 말은 점점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오셨어? 지우가 방에서 나오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지우를 막았습니다. 지우야, 들어가 있어. 싫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지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지우를 강제로 방으로 밀어넣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녀를 그렇게 대해도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어머니는 신경 꺼주세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내 생각도 이거니? 수진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장모님,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습니다. 매주 와서 요리하고 가시는 것도 저희한테는 부담이고 솔직히 어머니가 없는 게 더 편합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몸을 돌렸습니다. 알았어.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다시는 안 올게. 뒤돌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지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쏟아부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층에 내려와 아파트 단지를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옥순아? 영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나 딸한테 쫓겨났어. 영희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나보고 다시 오지 말래. 민호가 내 집까지 노리고 있어. 지금 어디야? 인천 연수구. 거기 서 있어. 내가 갈게. 영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 놓은 장바구니를 내려다봤습니다. 25만 원어치 장을 봤지만 아무것도 요리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 후 영희가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온 것 같았습니다.
옥순아, 영희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영희야, 나 어떡하지? 영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거기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영희는 제 장바구니를 들어주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영희가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민호가 한 말, 수진이가 운 것, 지우가 우는 소리까지 모두.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나쁜 자식이 사위가 장모 집을 노리다니. 영희야, 나 어떡하지? 수진이가 정말 날 싫어하는 걸까? 영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순아, 수진이가 운 거 봤지? 뭔가 이상해. 수진이가 정말 그런 애가 아니잖아. 그럼 뭔데? 민호가 수진이한테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협박이든 뭐든. 영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일단 내일 변호사 만나자. 내 재산 지켜야 해. 영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희는 고양시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된 68살 과부였습니다. 영희가 차를 끓여줬습니다. 일단 이거 마시고 진정해.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옥순아,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자. 김태수 변호사 알지? 내 남편이랑 대학 동창이던 분. 응, 알아. 그분한테 가서 유언장 정리하고 만약에 민호가 이상한 짓 하면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해.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재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옥순아, 수진이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민호가 수진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해. 그날 밤 영희 집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수진이는 왜 울었을까? 민호는 왜 제 집을 노리는 걸까?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딸이 정말 저를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반드시 알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민호가 제 딸을 괴롭히고 있다면 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영희가 아침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소박하게 차려진 식탁을 보니 영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이 먹어. 오늘 힘든 하루가 될 거야. 영희의 말처럼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김태수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날이니까요. 영희야,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아침을 먹고 옷을 갈아입는데 어제 입고 온 옷 그대로였지만 영희가 다려준 덕분에 괜찮아 보이는 듯 했습니다. 오전 10시 영희와 함께 강남구에 있는 김태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바쁜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해 오피스텔로 걸어가는데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15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여직원이 반겼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네, 김옥순입니다. 10시에 예약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5분 후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6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김태수 변호사였습니다. 옥순 씨, 오랜만입니다. 변호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는지 전화로 대충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과 벽면 가득한 법률 서적들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2년 동안 매주 일요일 딸네 집을 방문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제 민호가 제 집을 노린다는 말을 한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김태수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옥순 씨, 우선 유 원장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 원장이요? 네, 지금 유 원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경해야 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유 원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유 원장을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수진 씨가 주 상속인으로 되어 있네요. 네, 당연히 제 딸이니까요. 문제는 이 유 원장대로라면 중계동 아파트와 저축 전부가 수진 씨에게 가는데 만약 수진 씨가 민호 씨와 결혼한 상태라면 변호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호도 같이 받는 건가요? 부부 공동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호 씨가 노리는 게 이겁니다. 영희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유 원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수진 씨를 완전히 제외하거나 아니면 손녀 지우에게만 일부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녀 지우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우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주 재산은 자선단체나 다른 사람에게 기부하시고 지우에게는 1억 정도만 남기는 겁니다. 단 지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으로 묶어두는 거죠. 변호사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새 유언장을 작성하시죠.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하나씩 하며 제 답을 적어나갔습니다. 재산 목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중계동 아파트 시세가 얼마죠? 작년에 감정평가 받았을 때 6억 원이었어요. 저축은요? 2억 원쯤 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습니다. 그럼 총 8억 원 정도네요. 이 중에서 지우에게 1억, 나머지 7억은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에게 제 재산을 남길까요? 노인복지센터에 3억, 고아원에 2억, 나머지 2억은 영희에게 주고 싶어요. 영희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옥순아, 나는 괜찮아.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겠어. 받아.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고 서명을 했습니다. 영희도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이제 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혹시 민호 씨가 이상한 짓을 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적어도 제 재산은 지켰으니까요. 옥순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영희가 물었습니다. 은행 가봐야 해. 혹시 민호가 이상한 짓 했는지 확인해야 돼.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중계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은행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이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통장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어요. 창구에 앉아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최근에 대출 신청하신 적 있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요, 왜요? 여기 보시면 3일 전에 대출 신청 기록이 있는데요. 3일 전이라면 제가 인천에 갔던 바로 그 일요일 전날이었습니다. 누가 신청했는데요? 최민호 씨라는 분이 신청했네요.
고객님 아파트를 담보로 6억 원 대출 신청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호가 정말 제 집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승인됐어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서류 검토 중에 문제가 발견됐어요. 고객님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것 같았거든요. 위조요? 네, 그래서 고객님께 확인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보류 중이었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로 전화했을 텐데 제가 영희 집에 있었으니 받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당장 그 대출 신청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 명의로 어떤 대출도 신청 못하게 막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 줬습니다. 민호가 신청한 대출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위조된 인감증명서, 사본도 함께 출력됐습니다. 이거 증거로 가지고 가도 될까요? 네, 혹시 법적 문제가 있으시면 사용하세요. 은행을 나와 영희와 함께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켜 마시며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영희야, 이거 봐. 민호가 내 인감을 위조했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될까요? 수진이는 이거 알고 있을까? 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아, 수진이가 어제 온 거 기억나지? 뭔가 이상해. 수진이도 피해자일 수 있어. 영희의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경찰서 앞에 있어요. 민호가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어요. 제가 막았어요.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저도 어제 알았어요. 민호가 서류를 위조한 거.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너 괜찮니?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를 지켜야 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싫어한 게 아니었습니다. 민호로부터 저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수진아, 지금 어디야? 엄마가 갈게. 인천 남동경찰서예요. 기다려. 엄마가 지금 간다. 전화를 끊고 영희를 봤습니다. 영희야, 인천 가야 해. 그래, 가자. 우리는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1시간 반 후 인천 남동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서 앞에 딸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수진아. 제가 부르자 수진이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설명할게요.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악당이 누구인지 드러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서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와 저, 그리고 영희가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3년 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가 잘 안 됐나 봐요. 처음엔 말을 안 했는데 작년 말쯤 알게 됐어요. 민호가 빚이 8억 원이나 있다는 걸. 8억 원이라는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8억? 네, 사업 확장하다가 실패했대요. 투자금도 날리고 거래처한테 받을 돈도 못 받고. 수진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민호가 저한테 어머니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파트가 얼마나 되냐고, 저축은 얼마나 있냐고.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명예 이전하라고, 유산 미리 받아내라고. 수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부했어요.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거라고, 제가 손댈 수 없다고. 그랬구나.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저한테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수진이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머니. 핸드폰 화면에는 민호가 보낸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장모집 명의 안 바꾸면 이혼한다. 지우 양육권 빼앗을 거다. 내 엄마가 사고 나도 내 책임 아니다. 마지막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해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만약 제가 협조 안 하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위가 저를 해치려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멀리한 거예요. 일부러 차갑게 대한 거예요. 민호가 어머니까지 해칠까봐 무서웠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민호가 저한테 어머니를 내쫓으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어머니 집에 불 지르겠다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내쫓은 거예요. 어머니가 미워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지키려고.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수진이가 운 이유, 눈을 피한 이유, 일부러 차갑게 군 이유, 모두 저를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영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에 민호가 서류를 위조하는 걸 봤어요. 어머니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있더라고요. 수진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민호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서류도 가져왔어요. 서류를 보니 정말 제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지만 제가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아침에 경찰서로 왔어요. 민호를 신고하려고. 경찰관 한 명이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형사였습니다. 김옥순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남동경찰서 형사 이진수입니다. 따님이 신고하신 사건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형사가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민호 씨가 어머님 명의로 대출을 시도한 건 맞습니까? 네,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6억 원 대출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감증명서 위조도 확인됐고요. 형사가 수진이를 봤습니다. 따님께서 가져오신 서류와 사진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최민호 씨는 현재 도주 중입니다. 도주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도주요? 네, 오늘 아침 수진 씨가 신고한 걸 알고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현재 수배 중입니다. 수진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신고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형사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검거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조사할 게 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민호 씨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6개월간 총 12억 원이 입금됐다가 바로 출금됐습니다. 불법 대부업체로 추정됩니다. 12억 원이라는 숫자에 모두 놀랐습니다. 12억이요? 네, 최민호 씨가 사채를 여러 곳에서 빌린 것 같습니다. 이자만 월 2억 원이 넘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8억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민호 씨가 어머님 아파트를 담보로 받으려던 돈도 사채 갚는 데 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민호가 이렇게까지 빚이 많았다니. 형사님, 그럼 민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문서위조, 사기 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받을까요? 최소 5년은 받을 것 같습니다. 5년이라는 말에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남자를 잘못 봤어요.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형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형사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우리를 봤습니다. 최민호 씨 검거됐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 타려다 잡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곧 이송될 겁니다.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하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일단 지우는 어떡하고? 지우는 친정 엄마 집에 있어요. 오늘 아침에 데려다 뒀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지우가 이 모든 일을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수진아, 당분간 엄마 집에서 같이 살래?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요? 그래, 지우도 데리고 와. 우리 셋이 같이 살자. 수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도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 모든 걸 견뎌내느라 얼마나 아팠을까요? 수진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영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옥순아, 이제 진짜 끝난 것 같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정말 혼자 한 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며칠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것입니다. 민호가 검거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민호의 범죄 사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문서 위조, 사기 미수, 협박.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4월 둘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영희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민호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판사석, 검사석, 변호인석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자라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최민호, 앞으로 나오십시오.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문서위조, 사기 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라는 말에 수진이가 몸을 떨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사채업자들에게 협박당했습니다.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호의 변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시면 12억 원의 빚 중 8억 원이 온라인 도박으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도박이라고요?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3년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고 돈을 일자 사채를 빌렸습니다. 사채업자의 협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장모를 협박한 증거가 명확합니다. 검사가 수진이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장모 진명이 안 바꾸면 이혼한다. 지우 양육권 빼앗을 거다. 내 엄마가 사고 나도 내 책임 아니다. 문자 내용이 법정에 낭독되자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민호, 귀하는 장모의 재산을 탈취하려 했고 아내와 장모를 협박했으며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민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5년이라는 말에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할게요. 수진아, 지우를 위해서라도 이혼해야 해요. 이런 아빠는 필요 없어요. 수진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딸이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수진아. 그날 저녁 수진이와 지우가 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2개와 지우의 인형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패 끼쳐도 될까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내 집이기도 하잖아. 지우가 방을 둘러보며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서 살아요? 그래, 우리 지우.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자. 지우가 제게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3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민호가 도박하는 줄도 몰랐어요. 사업 때문에 힘들다고만 했지. 넌 몰랐던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혼자 견디려고 한 게 잘못이었어요. 수진이의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어머니, 저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게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용돈도 드리고.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해요. 그게 제 책임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습니다. 옆방에서 딸과 손녀가 자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 왔습니다. 예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났지만 이번엔 다른 일요일이었습니다. 어디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이미 여기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그럼 우리 같이 요리할까요? 지우가 할머니 요리 배우고 싶대요. 지우가 주방으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갈비찜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만들어 보자. 주방에서 셋이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요리였습니다. 지우야, 갈비는 이렇게 씻는 거야. 네, 할머니. 지우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수진이도 옆에서 야채를 썰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를 잘 못하죠? 아니야, 잘하고 있어. 함께 요리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요리 배울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어머니한테 요리해드릴게요. 그래, 좋아.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뭔데? 유원장, 바꾸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바꿨어. 그럼, 저는? 수진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너는 빠졌어. 제 말에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들어가 있어. 1억 원, 지우가 성인 될 때까지 신탁으로.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해요. 제 잘못이니까. 수진아, 이건 벌이 아니야. 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엄마가 너를 지키는 방법이야. 만약 또 나쁜 사람이 내 곁에 나타나도 내가 재산 때문에 시달리지 않게.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수진아, 유원장은 언제든 바꿀 수 있어.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주면 엄마도 생각해 볼게. 조건부 용서였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천천히 관계를 회복할 수는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수진이는 회계사 일을 계속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셋이 함께 요리를 하고 저녁에는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지우는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영희, 그리고 산책 모임 친구들과 매주 만났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이가 저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민호의 편지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장모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접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이 편지 보고 어떻게 생각하니? 잘 모르겠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민호가 진짜 반성하고 있을까요? 수진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 당분간은 혼자 살아보려고요. 지우랑 같이, 제 힘으로. 그래, 좋은 생각이야. 딸이 정말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매주 일요일은 여기 올게요. 어머니 보러. 그래, 엄마는 언제나 여기 있을게.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수진이와 지우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모녀가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도 도와주러 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게 돼서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혼자도 잘 살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있고 자원봉사도 하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 존중받는 관계만이 진정한 관계라는 것. 일요일이 되면 수진이와 지우가 찾아왔습니다. 같이 요리하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생각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정말 못했구나.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에요. 정말 못했어요. 어머니가 매주 오셔서 요리해 주셨는데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2시간씩 오가며 비싼 장 보시며 혼자 요리하시며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그게 좋았어. 너희를 볼 수 있어서. 하지만 어머니가 존중받지 못했어요. 민호도 저도 어머니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존중할게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제가 딸의 손을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그 말 하나면 충분해. 지우가 방에서 나와 제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그래, 할머니도 우리 지우 사랑해.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어색하기도 했고 과거가 떠올라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가면 됐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면 됐습니다. 저는 70살에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혼자 있어도 딸과 함께 있어도 행복합니다. 제 삶이 제 것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수진이가 정말 변했다고 느껴지면 그때는 유언장을 다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천천히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70살에 찾은 진정한 행복입니다.